예, 이제 FOMC 결과 공개를 이틀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걱정되는 변수들이 많은데요.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채권 담당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아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볼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제 전문적으로 채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50bp 지금 5월에 인상 유력이고 이제 그건 기정사실화입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서 지금 엿보이는 최근 분위기인데, 자, 일단은 5월에 FOMC 50bp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까부터 점검을 받겠습니다. 네, 일단 5월 FOMC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5월 FOMC 지나고도 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50bp 인상을 하지만은 그래서 연준이 향후에 몇 번에 더 50bp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문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총재가 언급한 그 75bp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 QT가 발표가 될 건데요. 이거에 따른 조금 그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50bp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75bp 진짜 할까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보다 잠깐 언급해 주신 대차 대조표 축소 QT 부분이 조금 더 걱정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왜 시장은 그 부분을 싫어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 위험자산 같은 경우가 환호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랐던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금리와 더불어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연준이 흡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양적 긴축을 과거에 한 사례가 2017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보다 이제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언급돼 양적 긴축의 최대 규모가 월 950억 달러인데요. 과거 2018년에 최대 규모가 5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2배 가량의 규모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게 양적 긴축을 한다고 처음부터 950억 달러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조금 시작을 한 다음에 완만한 속도로 최대치까지 올라가는데, 이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속도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게 3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빠르네요. 100억, 네, 빠릅니다. 과거에 이제 10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500억 달러까지 가는데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이 이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규모도 과거보다 크고 그 최대치까지 가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MBS의 매각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준은 시장에 매각을 직접적으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MBS의 매각 가능성을 이제 연준이 공식화했고요. 이 매각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기지 담보증권이 이제 MBS인데, 이거 건드리면 시장의 충격이 큽니까? 이게 QT만큼 큰 이슈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간 방심하고 있는 게, 과거에 그러니까 연준이 MBS를 매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MBS를 연준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게 MBS가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모기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게 장기물 금리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시장이 MBS를 매각을 할 경우에 MBS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고, 이거에 연동돼서 미국채 10년이라던가 30년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경계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더 부담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이슈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5월 지나고 나면
사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최근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곤 네네.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 지금 네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QT 말씀 주셨고 MBS 카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꺼내들 카드인데 또 그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이십니다. 유동성에 취해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걷어들이는 연준의 이 그 정책 방향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 쪽은 우리가 보수적인 시각을 더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위험 자산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파티, 말 그대로 유동성 파티죠.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는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이쪽으로 위험 자산 쪽, 그러니까 증시, 주식 쪽으로 이동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하우스뷰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조금 계속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긴축도 있지만은 BOE라든가 RBA,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호주,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봉쇄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사실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집값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지금 말도 못하게 떨어졌다고 네.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도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제 채권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버텨주니까 이제 달러의 영향, 환율의 영향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 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일단 최근에 원 달러 확률이 원 달러가 이제 1,270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예. 단기간에는 좀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으로의 이제 그 자금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은 부양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이라던가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은행 같은 경우도 그 긴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은 아니다 보니까는 미국의 속도보다는 그 긴축의 속도가 그러니까 느리다 보니까는 이쪽 부분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이 걱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미국에도 투자를 하시지만 국내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부 항목, 뭐 섹터별 전략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증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방어주 위주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단기간에 이런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라고 하면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국가마다 방어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증시 환경이라든가 경제 환경에 조금 둔화된 예를 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보다는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수 소비재 쪽을 말씀 주시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제 시장 방어적인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관점 계속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KB증권 임재균 선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수급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네요. 지수는 다시 이제 상방을 향해서 가닥을 잡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피도 상승 전환 다시 시도합니다. 2,693선. 코스닥 시장은 1% 내외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 주체는 포착되진 않고 있어서 이 환율의 움직임과 수급 상황, 특히 외국인 기관의 매매 포지션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